네, 파리 테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아프리카 말리의 호텔에 무장 괴한들이 난입해서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인질극은 종료를 했지만 희생자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테러 위협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저희가 우리 파리 테러에 대해서도 아직 그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 또 발생을 했습니다.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예, 지금으로서는 뭐 정확하게 그 원인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네. 지금 뭐 SNS 상으로 우리가 한 것이다라고 주도하는 그런 예. 세력이 좀 나오지 예, 않았습니까? 알무라비툰. 예, 알무라비툰이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는 서방에 복수를 했다. 네. 이제 이런 언급을 했다고 그러고 또 어제 인질극이 일어난 그 현장에서 나온 그런 증언의 일부를 들어보면은 이 코란이라든지 이슬람 경전을 암송한 사람은 석방시켜주고 그러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마 살해한 걸로 이렇게 네. 추정이 예. 되는데 일단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파리 테러가 이제 일주일여 전에 일어났는데 예. 프랑스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예. 내부에서 그 테러에 대한 모든 조치를 내부적인 조치를 하면서 동시에 그 IS의 본거지를 예. 폭격하는 그런 보복 작전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서방에 복수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 예. 이런 것은 그것과 일단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런데 왜 이 아프리카 말리에서 이런 인질극이 벌어진 겁니까? 말리가 과거에 그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예, 그렇죠. 식민지였는데 2012년도에 그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군소 그 반군 세력들이 많이 그 창궐하는 지역이 그 말리거든요. 네. 예. 그래서 2013년도에 이슬람 국단주의 세력들의 그 준동을 막아내기 위해서 예. 네. 말리 그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프랑스군이 그 지원했던 게 예. 네.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반프랑스 그 전선을 구축하게 된 네.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첫 번째는 동원령을 선포했다. 이게 물론 뭐 IS와 동일한 그런 그 조직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알카에다, 네. 알카에다 그 북아프리카 지부 산하에 있는 그런 군소 테러 단체거든요. 예. 지금 이제 알카에다 이제 군소 테러 집단들이 알카에다가 이제 쇠잔해지니까 예. 알카에다는 이제 지는 해 그리고 IS는 이제 뜨는 태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IS 우산 밑에 이제 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 그 테러 단체도 자기들이 했다고 주장했는데 네. 이 단체 역시 말리의 그 군소 테러 단체거든요. 예. 네. 그래서 파리 테러와 연관이 다소 있지 않을까.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서방이 지금 연합전선을 지금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질 수가 없다. 예. 네. 우리도 이렇게 모여야 된다. 예. 일종의 동원령. 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수저를 얹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파리 테러로 인해 가지고 IS가 예.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노이즈 마케팅에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알카에다 집으로서 활동하는 군소 조직의 입장에서는 IS가 벌려는 밥상에 예. 수저를 얹음으로 해서 예. 속의 그런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네. 이런 뭐 전략도 아닌가 이렇게 한번 아니,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하면 뭐 IS도 있고 뭐 알카에다도 있고 뭐 급진 세력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 그러면 뭐 IS에 집중한다기보다는 뭐 범이슬람권에 있는 급진 세력들이 다 지금 테러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네요. 예,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방금 전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유엔 안보리에서 네. IS 격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렇죠. 역시 이제 테러의 중심 일종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IS라고 본다면 예. 이 세력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테러 활동을 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네. 이런 테러 조직들이 연계를 해서 아하. 정말 범서방이 결집해서 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예. 테러를 반본색원하기 위한 네. 그런 노력들을 지금 결집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지금 뭐 중국, 러시아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간의 그런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만큼은 모두가 일치 단결을 해서 네. 사실 러시아도 피해를 받고 네. 또 최근에 중국도 피해를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하나가 된다면 예. 네.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지에 흩어져서 각자의 이름으로 활동했던 세력들이 하나로 결집을 해가지고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네. 비슷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어허. 테러 활동을 네. 전개할 가능성 예. 이것들을 네. 아마 주목하면서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교수님 그런데 그 지난주 파리 테러를 주도했던 아바우드가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테러 총책 아바우드의 사망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겁니까? 서방 입장에서는 아바우드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도 이제 테러리스트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끝까지 네. 쫓겠다는 그런 예. 그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요. 예. 네. 지금 IS가 활용하고 있는 그 서방 축은 두 축에서 두 젊은이들이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지하드 존이라는 그 영국 출신의 그 참수 전문가 있거든요. 예. 지난번에 그 미국의 그 델타 포스와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라크 정부군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예. 또 이제 공습을 해가지고 이제 사망을 한 걸로 이렇게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예. 또 한 축은 이제 아바우드입니다. 이 아바우드 굉장히 그 젊은 나이죠. 27세인데 이 친구는 모집책. 네. 그래서 서유럽에서 전사들을 모집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 서방을 중심으로 한 IS의 그 두 허브였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폭탄 제조 전문가, 요 사람도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폭탄 제조, 모집책, 요렇게 다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임무가 분산돼 있죠. 모함마드 이제 K라고 해가지고 예. 이번에 이제 두 명이 이제 도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그리고 이제 벨기에, 프랑스 수사 당국에서 지금 이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각자 임무가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으면서 이렇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테러리스트들의 이 사제 폭탄을 만드는 기술은 어느 정도로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나타난 것만을 해도 이번에 이제 프랑스 테러에서도 전부 이 띠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게요. 네. 자폭하는 예. 그런 이제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아마 고도로 발달된 그 기술이 예. 알카에다 또는 이 IS로 유입이 돼서 네. 실제 그 요원들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고도로 숙달된 훈련을 받았고 예. 그런 그 이 자살 폭탄이 제조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지금 급하게 양욱 국방 안보 포럼 선임 연구원 나와 계신데 지금 우리 지금 무기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파리에서 걱정하고 프랑스 정부가 걱정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IS가 생화학 무기를 또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또 걱정하고 있는데 가능성 또 IS는 이런 걸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물론입니다. 이미 지금 그 올해의 경우에도 예. 이제 시리아 북부 쪽에서 이제 그 공세가 있을 때 이때 그 염소 가스를 활용한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염소 되고 가스.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시리아 정부군이 보유하고 있던 그 화학 로켓탄이 있습니다. 2,500여 발을 그 이제 IS가 확보를 한 그런 정황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그 생화학 무기 테러 가능성은 늘상 열려 있다고 보는데 예. 사실은 이 생물학 무기 테러는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정확히 감염을 시켜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부분이 아니고 예. 화학 무기는 더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화학 무기로 사람을 대량으로 살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양을 오픈된 공간에서는 많이 살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안 그러면은 굉장히 밀폐된 공간에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1995년도에 있었던 그 옴진리교 거기 보면 예. 살인가스를 그렇죠. 갖다 지하철에서 살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정도면은 충분히 뭐 예를 들어서 그 가능성은 있지만은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대규모로 어떤 뭐 광장이나 이런 데 터뜨리는 건 어렵겠지만은 뭐 이번에도 사건이 났지만은 뭐 바타클란 극장 안에서 이렇게 뭐 총격을 가하듯이 예. 그런 네. 밀폐된 공간 안에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사람을 살상하거나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생화학 무기로 공격을 했을 때의 뭐 영향력, 파괴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번에 그 미국의 헤리티지 연구소에서인가 이제 발표한 게 있어요. 예. 네. 맑은 날 서울 하늘에서 맑은 밤에 10km 정도의 그 탄저균을 살포를 했을 때 네. 서울 시민
98만 명이 사망하는 걸로 이렇게 98만 나왔습니다. 명이요? 98만 명. 98만 명. 어허. 그리고 10kg 정도의 그런 그 살인가스를 살포했을 때 예. 23만 명의 시민이 죽어간다. 이런 이제 통계가 나왔거든요. 아주 네.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 사제 폭발물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것을 이제 생화학 물질을 이제 우리가 이제 WMD의 핵심 무기라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예.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기는 굉장히 그 제조가 용이합니다. 제조가 용이하고 예. 또 이제 비용이 굉장히 그 적기 때문에 예. 가난한 자의 원자 폭탄이다 이렇게 일명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리스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매력적인 공격 무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제 폭탄과 함께 예. 이 생화학 무기는 테러 현장에서 반드시 사용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북한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그 생화학 무기를 그 제조 능력이 이제 세계에서 3위입니다. 예. 3위인데 평시에 한 5천 총 정도, 네. 5천 톤. 그리고 이제 전시에는 12,000톤까지 생산이 이제 가능한 걸로 이렇게 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TIC라는 그 독성 물질 같은 경우는 예. 네. 우리 군내 보유하고 있는 그 화생방 탐지 장비로도 이렇게 탐지가 예. 안 되는 그런 네. 문제가 있습니다. 보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지고도 이렇게 이제 방지를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테러 위협에 대해서 지금 걱정이잖아요. 테러 방지법도 지금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테러리스트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지금 충분히 돼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이게 테러의 환경이 아주 다양하게 또 급진적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화되고 있죠. 이제 글로벌화가 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다민족 네. 그리고 이제 다문화 그런 사회로 이제 진입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그다음에 이제 소외된 사회 계층에 있는 사람들로 인한 그런 그 테러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또 한국인 청년이 IS에 가입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그런 이제 무장단체, 테러 단체를 추종하는 세력들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아마 우리 국정원이라든지 정보기관, 특히 수사기관에서 그 요원들에 대한 동향들을 파악을 하고 네. 대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를 아마 공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일단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테러에서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다. 네. 특히 IS 측에서 발표한 십자군 동맹이라고 표현이 돼 있더구만요. 60여 개국 중에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언제 어느 때 IS의 표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나름대로 우리 정부도 군과 경찰 또 국정원 예. 각 기관에서 필요한 테러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고 특히 생화학 테러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 내에 예. 또 화생방 전담 대테러 부대 조직들을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러한 조직들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고 예. 결집을 하고 예. 특히 중요한 것은 정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IS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정보 공조 체제가 필요한데 네.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기반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국제사회와의 정보 공조를 이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아마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그 대테러 방지와 관련된 법령 제정에 있어서 국내 정치와 연계하기보다는 그렇죠. 우리 국민의 안보 차원에서 네. 좀 더 적극적이고 예.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예.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금 상황에서 그 정보 교류 가장 중요한 거는 테러 사람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서로 정보를 교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정보를 주고 또 거기 있는 정보를 받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 정부 내에 있습니까? 잘 돼 있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정보 통합센터는 그 조직이 있어요. 예. 조직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이제 정보 기관은 이제 국가정보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이라는 그런 행정 규칙, 대통령 훈령이죠. 예. 행정 규칙으로만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유효력이라든가 또는 사정 예반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죠. 어느 그 신문을 보니까 보도를 보니까 미국에는 유럽에서는 이번에 그 파리 테러를 계기로 해가지고 EU 정보 공동체를 만든다는 그런 그 보도가 있었어요. 네. 우리는 그 정도는 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부터 통합된 정보의 그런 전담 조직 네. 또는 그 테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 전담 조직이 아주 절실하게 이렇게 요구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대테러 노력에 있어서 이거는 뭐 예를 들어 수사당국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여러 기관들이 모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테러 임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기관 간 협조, 우리 인터레이전스 코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그 어떤 테러 방지 법안에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은 국정원이 이걸 앞장서라. 왜냐하면 그렇죠. 국정원 네. 자체가 네. 예를 들어서 해외 정보도 다루고 있고 국내에서 방첩 업무, 수사 업무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있겠느냐. 그래서 국정원의 대테러 센터가 주가 돼서 모든 기능을 통합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 대테러 지금 대통령 훈령입니다. 물론 이제 현재 상황에 맞게 많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되긴 했어요. 네. 네. 근데 원래 이제 훈령 47호 시작했다가 지금 337호까지 개정이 됐는데 예. 문제는 그런 정도의 훈령만 갖고는 과연 기관 간의 협조를 다 끌어낼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결국 지금 야당이 계속 반대하는 거는 뭐 국정원 못 믿겠다. 뭐 도감청하고 뭐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예. 그럼 도대체 국정원이면 누가 할지 야당에서 예를 들어서 대안을 제시라든가 아. 대안을 제시를 못 하겠으면 지금 예.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견제장치 같은 걸 잘 만들어서 나가든가 예.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지금 이게 법안이 그 2001년 테러 나고 난 다음에요. 네. 10월 31일인가 그때 처음에 이제 안이 나와가지고 진행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매 국회마다 다 통과가 계속 안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매번 사건 날 때마다 김선일 씨 참수됐을 때 안 그러면 2007년 샘물교회 사건 났을 네. 때 예. 그리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IS 그 김군 사건 났을 때 네. 이때마다 맨날 대테러 법안을 강조하자 얘기는 하지만은 정치인들 저 안에서 저렇게 떠들기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네. 이렇게 돼가지고 해서 만약에 이렇게 대규모 공격을 당했을 때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질지 예. 한번 네. 이거는 좀 심각하게 그 야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야당인지 아니면 일부에서 그러는 건지 이미 기존에 있는 대책 회의도 안 열면서 왜 자꾸 또 그걸 먼저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책 회의를 연다고 하더라도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대테러 센터 자체가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한계가 있습니다. 국정원에 물론 대테러 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예. 네. 이게 정말 기관 간의 어떤 추동력을 갖고 끌고 나가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뭔가 법적인 지위나 이런 부분들이 부여가 돼야지 이게 끌고 나갈 수가 있는 그렇겠죠. 건데 예. 근데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경찰 따로 군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 옆에서는 계속 여기는 방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옆에서 지원만 해주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게 그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테러 사건이 일어난다 아하. 이거 난리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